핵주권, 핵자강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거는 핵무기에는 핵으로 대처해야 된다. 미국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진짜 핵무기를 가졌을 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첫째는 일단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우리 측의 의향을 한번 물어봤다.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었어요. 주한미군이 대만 전쟁 같은 게 벌어질 때 지원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의향을 물어봤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한미군의 성격이 이제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대상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야, 전략 자체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사실상 이번에 이제 미 국방성 정책 담당 차관으로 지명된 지금 상원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 친구가 계속 주장해 왔던 거죠. 주한미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북 억제가 아니고 사실 대중 억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한국군은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다. 한국군 갖고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우리가 한국하고 동맹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그냥 시혜를 베풀어서는 안 되고 한국도 우리에게 좀 소위 빚을 갚아야 될 것 아니냐. 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서 주한미군 자산을 대만이나 남중국해에 인앤아웃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요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가령 진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같은 것을 우리 한국에 배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중국은 우리를 상당히 적대시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잘 관리해 나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남북관계 개선되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남북관계 개선이 되면은 우리가 미국에 그렇게 동맹 의존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하고 각을 세울 이유도 없고 그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한미동맹을 살려야 된다. 일단 북한은 실존하는 주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정시키는 건 문제가 있죠. 물론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을 들고 나와서 이제 완전히 갈라선 국가 아니냐고 그러는데 두 국가들 사이에서도 적대 관계를 청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북 두 국가 사이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그러면서 결국에 교류 협력하고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을 하고 그리고 전쟁 예방의 여러 장치들을 만들면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 사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일 필요 없이 그냥 남북이 평화 공존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북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없겠죠. 근데 아마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신뢰가 상당히 필요할 텐데 지금 서로 신뢰가 최악이지 않을까요? 남북 간에? 근데 신뢰가 뭡니까? 신뢰는 사람과 사람, 국가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도 우리를 지금 주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가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수사들을 배제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걸음이지만 하나씩 해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연습 같은 것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자제하고 북한도 그에 따라서 미사일 핵실험 같은 거 자제해 나가고 이러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미국 없는 한반도를 언급하셨잖아요, 최근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 없는 한반도의 기본 전제는 우리가 미국을 버리는 게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착각을 하시던데 미국이 지금 유럽 앞에 하는 걸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계속 유럽에 관여를 하고 같이 동맹으로서 나가길 원하는데 미국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은 요즘 얘기하는 게 미국 없는 유럽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자주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외교안보 정책을 전개하기 때문에 미국을 배제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미국 외교 정책이 갖는 가변성, 휘발성
이걸 감안했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요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에 하나 우리의 그 주한미군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혹은 뭐 중국과 대만 가능성은 작지만 만에 하나 분쟁이 있었을 때 지원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또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물론 동맹이기 때문에 뭐 자동 참전이 된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라는 건 사실 트리티 얼라이언스, 조약이 기초한 동맹이니까 동맹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동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령 북한하고 러시아가 신조약 체결해갖고 신조약 3조에 서로가 이제 침공을 당했을 때 서로가 이제 그 적당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돼 있는데 뭐 한국과 미국 사이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상당히 신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제가 2018년 5월에 그 키신저 박사 살아계셨을 때 뉴욕에서 만나서 1시간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관심사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반도 종전선언을 채택하는데 네. 3자 또는 4자 문제가 나와서 그때 뭐 한국 정부 생각했던 일부에서는 남북한하고 미국 3자만 무슨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 그래서 키신저 박사에게 이런 접근이 좋은 겁니까? 했더니 키신저 박사가 참 아주 현명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China is big and near. 중국은 당신들 나라에 가깝고 큰 나라 아니냐. 그런 나라를 소외시키거나 적대화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맞지 않을 것이다. 네. 미국도 좋지만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러나 가까운 데 있는 크고 강하고 강한 나라하고는 한국이 아주 슬기롭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 키신저 박사가 얘기한 그 교훈이 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왜 중국 가까이 있는 그런 나라하고 우리가 척을 지고 살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남북 간의 신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일반 재래 무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월등하기 때문에 전쟁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비대칭 무기 핵과 관련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포에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헨리 키신저 박사도 2017년에 그 북한이 이렇다면 남한도 그렇고 뭐 각 나라가 핵을 가지면 이게 공포의 균형이 맞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핵을 갖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요즘 상당히 그 미국도 이제 신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우리가 뭐 다른 거 다 제치고요. 우리가 그 핵주권, 핵자강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제 핵심적인 거는 핵무기에는 핵으로 대체해야 된다. 두 번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미국이 주는 확장 억지나 핵우산이라고 하는 걸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뭐 다른 뭐 국제 제재가 있을 것이다. 뭐 한국 경제가 파괴가 된다. 그다음 한국 원자력 산업이 완전히 초토화된다. 이런 걸 빼놓고 우리가 진짜 핵무기를 가졌을 때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첫째는 북한에 대한 really 억지력이 가능한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가지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 안 할 것이냐. 요거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 것은 북한의 강압적 성격을 가진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강압 외교의 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핵무기를 갖고 있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려고는 동향을 보였을 때 우리가 선제 타격을 통해서 북한에 갖고 있는 핵시설을 초토화시키면 북한이 핵을 사용해도 우리에 대한 소위 손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 소위 damage control. 네. 이 세 가지 목적인데요. 저는 제가 볼 때 한국이 지금 당장 핵무기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 세 가지 목적이 다 달성될 수 있는가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엄격한 의미에서
저는 북한에 대한 핵 억지력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아, 어떤 식으로요? 간단한 게 한미 동맹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확장 억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세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미 본토에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갖고 북한을 쏘는 건데 그건 가능성이 적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쏘면은 극동 러시아하고 중국 동북부에 대해서 얼러트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보복 타격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대상으로 ICBM을 쏠 가능성은 상당히 적어요. 네. 두 번째는 괌에 있는 전략 폭격기를 동원하는 건데 3시간, 4시간 걸릴 수가 있고 또 북한 자체도 소위 방공망 구축이 돼 있고 하니까 그것도 확실한 성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세 번째 것,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잠수함 탑재 탄도 또는 순항 미사일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한 3,500개 정도 핵무기 갖고 있는데 실전에 배치된 게 한 1,7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700개 중에서 한 950개 정도가 소위 잠수함 탑재 탄도미사일 SLBM이에요. 네. 그리고 그 상당 부분이 다 칠함대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잠수함에 탑재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심지어서 메가톤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북한에 엄청난 타격이 되죠. 북한이 그걸 소위 탐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상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참 중요한 거는 북한에 대해서 핵 억지력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인식하는 억지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이 그런 핵 능력이 있는가. 두 번째, 미국이 정말 그런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 세 번째는 그러한 핵무기를 사용할 정치적 의지가 있는가. 능력, 의도, 의지를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지금 현재 논쟁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북한은 미국이 그런 핵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걸 사용할 의도도 있고 사용할 정치적 의지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북의 핵의 위협으로 인해서 한국이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는 미국이 절대 용인을 못 해줄 것이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일본, 대만까지도 핵 확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미국 패권이 무너지는 하나의 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논리가 맞습니까? 그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핵무기를 갖는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완전한 핵 억지력이 구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손실이 가면서 미국이 정말 해구산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한반도의 전략적 불안정이 또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핵무기를 가지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은 물론이고 우리를 적대시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핵 위협은 더 증가가 될 거고 그뿐만 아니고 일본, 대만이 핵무기를 가져서 동북아에 핵도미노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동북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그렇잖아요. 남북한 미중 일러 6개 국가가 가장 촘촘한 핵무기를 갖고 소위 세력균형 게임을 하는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거든요. 우리는 그 핵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려고 하면 우리 재래식 무기가 절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네. 특히 현무 5, 그다음에 현무 6이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것들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15킬로톤, 뭐 20킬로톤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강한 그 무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전략가들은 한국과 미국이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을 갖고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억지력이 구축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뭐 핵심적인 거예요. 거기다 백업으로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동북아 띄어트여 있는 그 잠수함 탑재 이제 탄도미사일, 뭐 핵무장이 가능한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억지가 구축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억지가 구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북한 아이들이 계속 미사일 개발하고 핵무기 그렇죠.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분명히 한미동맹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 관련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나토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여러 이슈들을 보면은 앞으로 좀 여러 가지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한미동맹의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뭐 하여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동맹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그만큼 뭔가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있었을 때 가장 큰 업적을 한미동맹의 강화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보고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큰 우산 아래 네. 군사동맹, 경제동맹, 뭐 정보동맹, 뭐 기술동맹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네. 그다음 군사동맹 그것도 많이 약화가 됐고, 그다음 경제동맹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관세 전쟁을 하는 국가고 경제동맹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기술도 한국의 기술 가면은 오히려 부메랑 효과 난다고 계속 지켜볼 거란 말이에요. 정보동맹은 이제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한미동맹의 개념이 많이 희석이 됐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wishful thinking, 소위 희망적 사고를 너무 갖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미국이라는 걸 인지하고 더 소위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결국에 뭐냐? 남북한 관계 개선하는 길. 그러나 한미일 삼국 공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중일 삼국 공조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고, 네. 그러면서 북중러하고 관계를 잘 모색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살 길은, 미국이 저런 식으로 해서 홀로서기로 가버리면은 미래에 살 길은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을 뚫고 태평양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새로운 발상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지경학적, 지정학적으로 새로운 생존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참 이거 어렵네요. 그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이제 중국의 우리 수출 비중을 줄여야 된다. 그 줄이는 만큼 미국으로 늘리자 해가지고 최근 몇 년간 상당히 그 노력에 의해서 미국 시장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또 막상 높아졌는데 이제는 또 이걸 빼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말씀은 이렇게 뺀 이것들이 말씀하신 유라시아 쪽으로 뭔가 나가야 된다. 거기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렇잖아요. 그 로머라고 하는 경제학자도 있지만은 무역의 방향과 볼륨은 function of distance예요. 거리예요. 거리. 아무리 지금 새로운 탱크들이 있고 새로운 무슨 그 컨테이너십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거리가 멀면은 단가가 올라가고 거리가 짧으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이들끼리 분업을 통한 소위 무역을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네. 근데 그러한 것과 관련해서 좀 최근에 이슈가 좀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으면서 군사 동맹을 맺으면서 새로운 어떤 협력 관계로 들어섰는데 그거를 중국은 또 불편하게 보고 있고요. 이 미묘한 이 상황, 시츄에이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모스크바를 갔었을 때 이제 그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들에게 우려를 표명했죠. 북러 관계 좋아지는 건 좋지만은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했더니만 그 러시아의 그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북한하고 소원했었다. 네.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는 건 우리에게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걸 회방하지 말아라. 그러나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군사기술 같은 건 절대 전이하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한국은 분명히 우크라이나를 지지했기 때문에 비우호적인 국가다. 네. 그러나 비우호적인 국가 중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가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한국하고 경제적 교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싶다. 그 나인 브리지도 지금 남아있고 우리는 한국하고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의 관계는 계속 우리는 유지해 나가고 한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근데 세 번째로 그러나 한국이 만약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은 우리는 한국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다. 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작년 3월에 제가 모스크바 갔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그 적용이 된다고 봐요. 지금 주한 러시아 대사라든가 러시아 정부가 지금 한국을 대하는 거 보면 러시아하고 북한이 가까워졌다면 한국하고 약간 껄끄러운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스크바는 지금 서울하고도 관계 개선을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걸 잘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가까워졌다. 우리가 푸틴하고도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뭐 군사적 모험주의나 이거를 했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푸틴을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에 왜냐하면 미국이 그 역할 안 하게 되니까 미국이 그 역할 안 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러시아하고 관계를 잘 맺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게다가 좀 북한의 전략이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작년 초까지만 해도 북한의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사실상 북미 관계 정상화였어요. 네.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특히 작년 초부터 북한이 입장을 분명히 했죠. Forget USA. 그리고 러시아라고 하는 신대륙을 발견한 셈이 됐죠. 네. 거기 올인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북한의 외교 전략 자체가 정말 혁명적 변화를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북미 대화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웬만한 소위 인센티브 유인 효과를 주어도 북이 잘 나올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비핵화라고 하는 걸 들고 나오면 북이 대화나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보는 거죠. 네. 사실 이제까지의 계속 그 기조를 봐서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북미 관계 정상화, 정말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대안으로 러시아를 이미 찾았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거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실패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국가하고 협상 타결하는 게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남에 대해서 보내는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재작년 12월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제 한 다음에 김정은이 얘기한 게 왜 여기서 진보나 보수나 똑같다. 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소위 북한 흡수통일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하고 있고 관심이 없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이 민주주의 국가들하고 협상하는 게 그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를 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운데서 이제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였고 거기에서 이제 북러 협상의 가능성이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신조약 체결하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북한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벼랑끝 외교라고는 합니다만은 그 북한의 외교력에 대해서 어쨌건 좀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한국의 외교 능력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계속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을까? 왜 한국의 외교 능력은 이렇게 좀 들쑥날쑥 이렇게 좀 불안정해 보일까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의 외교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그게 뭐 간단하죠. 김정은이야 오랫동안 일당 독재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침이라든가 방향이 분명하고 분명하니까. 그리고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외교관들이 잘 알고 우리는 5년마다 이제 정권 바뀌고 또 5년 안에서도 또 이제 장관 바뀌고 그러면 또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속성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죠.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한국도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떤 초당적인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네. 저는 뭐 외교관 탓하진 않아요. 외교관 다 똑똑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스템이 아니 국내 정치고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외교 정책을 하는데 국내 정치적인 어떤 인기를 영합하기 위해서 또 외교 정책을 악용하고 오용을 하다 보면은 외교관들이 결국 힘이 빠져버리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모든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자주의 외교를 우리가 잘 해나가기 위해서 그럼 어쨌든 어떤
그 플랫폼이든 잘 선택을 해서 잘 하나씩 성공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가장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플랫폼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한중일 삼국, 한중일 삼국. 저 정상회의인데, 왜냐하면 지금 한중일 삼국 FTA 지금 계속 협상하다가 지금 한 14차례가 만났는데 진전이 없거든요. 그걸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한중일 삼국의 경제 규모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뭐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일본이 협력할지 모르지만 일본, 호주, 카나다, 뭐 영국, 영국은 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 같이 해서 소위 미들 파워 콜리션, 소위 중견 국가들 사이에 연합체를 만들어서 미중 대결도 완화시키고, 그다음 WTO 포함해서 UN 시스템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데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있는 거는 지금 있는 그다음 RCEP, 그다음에 CPTPP 같은 데도 우리가 또 참여하고, 그러면서 뭐 기존에 있는 APEC 같은 것도 또 활성화시키면서 결국 미국 없는 네. 뭐 CPTPP도 미국 안 들어왔잖아요. 안 들어올 거고. RCEP 미국 안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안에서 공간을 넓히면은, 그러면 우리 수출의 16%가 미국에 가는데 상당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WTO 아까 여러 차례 언급하셨던 미국이 빠진 WTO 체제를 통한 다시 한번 그 이 세계화라고 할까요? 이러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작동이 되면 미국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다음에. 네. 왜냐하면 미국이 고립됐을 때 자기들의 손실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테니까. 네, 하여튼 이 책에서 나온 그 말씀처럼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지금 미국이 많이 힘이 빠진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인가 보충하려고 이제 무리수를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이 트럼프의 시도 혹은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현재 이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지속성, 파워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2017년 12월 28일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하는 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하죠. 지금 미국의 힘은 쇠퇴하고 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이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분명히 했어. 그러나 자기가 들어가서 미국의 힘을 재건시키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죠. 네.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하는 얘기가 들어가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미국 외교 정책은 이 세 가지를 고치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첫째는 미국 사회가 갖는 이념적 경직성. 아주 이념적으로 경직돼 있는 것. 두 번째는 민주공화당 사회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 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합의 구조를 못 찾는 거예요. 과거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쪽에서 중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가령 민주당의 샘넌 상원의원, 그다음에 공화당의 리처드 루가 상원의원. 이게 다 소위 좌우인데 그 안에서 중도적인 사람으로서 이들이 결국에 그 미 상원에서 합의 구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자기 주장만 하는. 그 세 번째 중요한 거는 arrogance, hubris, 오만이에요. 그 옛날 풀브라이트 상원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그 권력을 가진 국가나 사람의 오만,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예외주의, 미국 절대주의, 미국 최고주의라고 하는 이 오만이 미국의 쇠퇴와 패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념, 정치적 양극화, 그리고 심리적 오만, 이 세 가지를 극복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시 과거와 같은 그런 패권적 지도 국가로 복귀하기는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 저도 한번 책을 한번 자세하게 읽어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래야 지금의 이 지정학적 여러 가지 리스크 상황, 이걸 좀 명확하게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문정인 교수님,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